함께하는 내서락 신앙송 콘서트 한 편의 시로 떠나는 가을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내서락 신앙송 아카데미 회장 권순덕입니다. 국리를 읽을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가을 거제와 김장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접어두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내빈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회 김도영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인재교육지원청의 이경 교육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문화원의 이만철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군 원로 시인님이신 최병원 시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일인데도 이렇게 내서락 신앙송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낮에 비가 와서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만 해도 조금 낙엽이 단풍이 좀 남아있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비에 거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게 아닌가 긴장을 하신 분들 마음이 좀 조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져가는 11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에 왠지 모를 그리움에 서성이게 되는 늦가을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앙송 발표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시의 날인 11월 1일 날 이 발표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너무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발표회를 오늘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젊은 나이에 생사를 다시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 편의 시가 주는 감동은 음악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신앙송이 대중화되어서 어느 모임에서나 애송시 한 편 낭송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과 독자를 연결해주는 신앙송은 이제 새로운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서락 신앙송에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용대리에 있는 한국시집박물관 신앙송 교실과 또 만해박물관 시극 아카데미 회원들로 구성된 시와 낭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회원들 중에는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도 계신가 하면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글을 쓰고 시를 낭송하는 멋진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시사랑의 열정과 노력이 인제군 문화재단의 격려와 후원을 받게 되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아름다운 시의 감동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화영 한반도 신앙송 예술원 원장이시며 저희 내서락 신앙송의 상임 지도자이신
조화경 선생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 가을 한자락의 의문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구는 낙엽을 밟으며 저 혼자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외롭지 않은 건 아마 우리라는 이름에 축복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는 꿈을 꾸게 하고 꿈은 삶의 길이 된다고 고 황금천 시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시에 기대어 아름다운 꿈을 꾸어 또 멋진 삶의 길이 되시길 시를 감상하면서 울림 있는 시를 감상하면서 또 우리 내설학 신앙송회가 인재 군민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인재 군민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쪽에 복면이나 용대리 시집박물관 그 주변에서 저희가 신앙송회를 많이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지원금 받아서 이쪽 시내에서 읍내에서 크게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한 7년 동안 우리 내설학 신앙송회 회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또 오래 해서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조금 또 초보라서 조금 부족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큰 박수로 끝까지 힘차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무대는 내설학 신앙송회 회원들 무대가 있고 또 이 군민과 함께하는 신앙송회이기 때문에 명사 신앙송도 있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신앙송하는 수서도 저희들이 수세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시를 아이들이 낭송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송 대회이니만큼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순서에는 1부와 2부 끝나고 나서는 두 콘서트가 발리난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거 잠시 하고 난 뒤에 만해 한용운에 대한 시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전부 순서가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 무대로 신앙송 무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실 분은 우리 내설학 신앙송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83이나 되시는 할머니신데요. 아직도 그 연세에 글도 잘 쓰시고 또 신앙송, 암송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귀감이 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문부자 선생님을 모시고 이기철님의 나는 생이란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라는 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기철. 내 몸은 낡은 의자처럼 주저앉아 기다렸다. 병은 연인처럼 와서 적처럼 깃든다. 그리움에 발 담그면 병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안 사람은 현명하다. 나 아직도 사람 그리운 병 낫지 않아. 낯선 골목 헤맬 때 등신아 어깨 때리는 바람소리 귓가에 들린다. 별 돋아도 가슴 뛰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입 지고 나서 옷깃에 매달아둘 이름 하나 있다면 아픈 날들 지나 아프지
보이지 않는 날로 가자. 없던 풀들이 새로 돋고 안 보이던 꽃들이 세상을 채운다. 아,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삶보다는 훨씬 푸르고 생생한 생. 그러나 지상의 모든 것은 한 번의 생을 떠난다. 저 지붕들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이 흙먼지 밟고 짐승들, 병아리들 다 떠날 때까지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그 병조차 떠나고 나면 우리 무엇으로 밥 먹고 무엇으로 그리워할 수 있느냐. 네, 나는 생이란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83세 되시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사랑하자. 병이 떠나면 그야말로 이제는 갈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겠습니까?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젊은 사람이 낭송을 했다면 이렇게 큰 감동이 없을 텐데 나이 드신 분 할머니께서 이렇게 낭송을 하시니까 감동이 더 100배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낭송해 주신 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앙송 교실의 회장이신 이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노천명님의 추풍에 붙이는 노래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일입니까? 내 가슴이 서늘하게 샅샅이 얼어듭니다. 인생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말은 내 가슴에다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아파서 몸을 추설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섭니다. 하루하루가 금싸라기 같은 날들입니다. 어쩌면 청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연인들이여,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듯이 지나버리는 생의 언덕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그대 만나거든 마음대로 앉아 논이나 가시오. 남이야 뭐라든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밤을 도와 하게 하시오. 총기는 늘 지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금싸라기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없어집니다. 이것을 잠가둘 상하게 짝도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낙엽이 내 창을 두드립니다. 자신감을 놓친 손님 모양 당황합니다. 어쩌자고 신은 오늘이 사대게 청춘을 이렇듯 찬란하게 펴 보이십니까?
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텃밭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놈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콜느끼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덮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르륵 사르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네, 다음은 어린아이들 동시 낭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린초등학교에 강윤아, 장근호 학생이 나와서 신남득 선생님의 아버지 젖꼭지라는 시를 동시에 낭송해 주겠는데요. 아버지 젖꼭지가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한번 두 어린이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젖꼭지 아버지 가슴에 까만 젖꼭지 엄마가 될 수 있는 흔적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젖을 주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람 젖 주기 위해 한 아기에게는 젖 주지 않는다. 아침에 나가서
가르칠 것. 이것을 들고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와 작업복을 벗으면 아버지 가슴에 2개 젖꼭지. 그때서야 안다. 어째서 아버지는 엄마가 될 수 없는 가를. 네, 엄마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셨나요? 아버지 젖꼭지는 한 사람한테만 줄 수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젖꼭지는 정말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아버지 젖꼭지를 들려주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들의 요새 현대인들의 아버지는 유난히 짐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아버지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2 아이들의 귀여운 동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기린초등학교의 김수학, 김하량 양이 나와서 박목월님의 내가 만일을 낭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린초등학교 학생들과 김순미 선생님이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도마뱀을 따라 꽃밭으로 가보고 잠자기처럼 연못에서 까불대고 물 위에 뱅글뱅글 글씨를 쓰고. 그렇지, 진짜 시를 쓰지. 아침과 전에는 이슬처럼 눈을 뜨고 풀밭에서 낮잠을 자고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매미가 되어 숲으로 가지. 내가 만일 너라면 따분하게 시리. 책상 앞에 붙었을 줄 알아? 책이 쓰인 것은 벽돌 같은 것, 차돌 같은 것. 그렇지, 살아서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그런 것이라곤 한 가지도 없지. 내가 만일 너라면 조잘되는 냇물과 얘기를 하고 풀린 배를 타고 항구로 나가고 무지개가 뿌리 박은 골짜기로 찾아가 보려만. 이제 나는 도리가 없다. 너무 자라버린 사람이기에. 어른은 참 따분하다. 그렇지. 내가 만일 어린 소년이라면 나는 따분하게 시리. 나는 따분하게 시리. 책만 읽고 있을 줄 알아? 책만 읽고 있을 줄 알아? 내가 만일 너라면 따분하게 책만 읽고 따분하게 누워 잠만 잘 줄 알아? 밖에 나가서 시냇물도 보고 또 풀잎배도 타보고 항구로 나가서 무지개도 보고 그렇게 살겠다는 아이들의 꿈을 그린 내가 만일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이 그래
어른은 참 따분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다시 어린 시절로 들어간다면 우리 여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몇 분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바깥 세상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1부 순서가 이것을 끝내고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의 첫 번째 낭독을 열어주실 분은 정용애 선생님의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라는 시를 우리 신앙송에 또 나이가 아주 많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 어제서부터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나와서 낭송하기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고 또 나와주셨습니다. 박춘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용애 선생님의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 그쯤에서 속초를 떠올리는 언젠가 살았던 것 같은 불빛 따뜻한 창문이 돋아나고 이 세상에 없는 번지수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난파선처럼 밀려왔던 내 마음의 폭우. 수평선 풀어가며 그물 같은 마음 촘촘히 기어갈 점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듯 내 몸의 지도 밖으로 목선 한 척 지나가고 시핏줄 푸르게 비치는 바람들 불어와 간간하게 간이 베인 시 한 줄 놓고 갔다. 거친 손바닥으로 얼굴 씻겨주는 해풍 속에 그물 깁는 여자처럼 마음 담그고 앉아 조금 더 헐렁해지고 조금 더 늙어지고 조금 더 늙어졌어. 살아있으니 루머러 본데도 기꺼이 좋을 것 같은 길을 잃으면 누구나 한 번쯤 등대 아래서 길을 받아 죽는 곳. 먼 훗날 빈 배로 돌아온 당신이 오래도록 정박하고 싶은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 네, 참 제목이 시 제목이 너무 아름답죠.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 빈배로 먼 날 빈배로 돌아온 당신이 오래도록 정박하고 싶은 속초에는 그리움의 번지수가 있다. 네, 참 이 정영애라는 시인은 속초에서 사시다가 지금 강릉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속초를 무척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대표시이기도 하죠. 참 이렇게 강원도 이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시가 가슴에 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신앙송 들으신 우리 박춘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낭송하신 분 연세가 몇이나 되고 있어요? 81하세요. 그런데도 저렇게 긴 시를 낭송하시고 글도 쓰시고 정말 우리들이 늘 존경하는 그런 회원들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자 선생님 나오셔서 박종환님의 천년사랑 신앙송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에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학은 1000마리를 접어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겐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100원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엔 모르던 사랑, 지금은 편안한 사랑, 나중에 편안한 사랑, 바로 너란다. 장미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나는 너에게 안개꽃의 장미를 꽂아주고 싶다. 왜냐하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고 싶다. 너의 흐린 날에 주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네, 하나씩 나르는 모래알이 쌓여서 산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하나의 모래가 쌓여서 산이 되려면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000년 갖고 될까요? 아무튼 1000년 동안에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박종환님의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아님의 세월이 가면 오픈 선생님 나오셔서 박인아님의 세월이 가면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람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커먼.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네, 박인아님의 대표시이기도 한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노래까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 들어도 특히 가을이 되면 더 생각나는 시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인재문화원인데요. 인재문화원의 원장님이신 이만철 원장님께서는 악기를 많이 잘 다루세요. 아코디언만 잘 다루시는 게 아니라 기타도 잘 다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코디언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만철 원장님 나오셔서 용두산 엘리지를 연주해 주실 때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하고 너무 좋으시면 앵콜을 신청하셔도 프로가 아니고 됩니다. 아마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고 흥이 있으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코디언의 수준급인 줄 몰랐네요. 다시 한번 우리 문화원 원장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아동문학으로 등단하신 분이 계세요. 문재림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나와서 엄마의 작품을 낭독해 주겠는데요. 홀로서기와 예쁜 말을 낭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김영관 교감 선생님, 인제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김영관 선생님 나오셔서 때를 안다라는 자작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 문재림. 침대에 누우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눈물이 찔끔 나요. 9살이 되면 혼자 자기로 약속했거든요. 내 친구 태봉이랑 보들보들 가지 인형, 맨들맨들 토끼 인형, 친구들이 꼭 안아주면 9살 홀로서기 이겨낼 수 있어요. 예쁜 말 문재림. 너의 입속엔 빨간 꽃이 한가득 사랑 향기가 나네. 너의 입속에 노란 꽃이 한가득 개구쟁이 향기가 나네. 너의 입속엔 파란 꽃이 한가득 행복한 향기가 나네. 너무 향기로워서 너와의 시간 내가 꽃이 된 것 같아. 너무 향기로워서 너와의 시간 내가 꽃이 된 것 같아. 때를 안다. 김영관. 새싹은 알아서 피어날 때를 안다. 꽃은 알아서 오므릴 때를 안다. 열매는 알아서 씨앗 품을 때를 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귀엽습니다. 엄마의 시를 아들과 딸이, 아들은 아직 유치원 다니고 딸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의 시를 낭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네, 홀로서기. 홀로 엄마가 계속 같이 잤는데 떨어져 자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이 난다. 하지만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저 조금만 넘어가요. 예쁜 말을 하다 보니 내 입에서 꽃향기가 난다고 얘기하죠. 네, 저렇게 예쁜 글을 써주신 엄마, 또 그 글을 읽는 아이들, 또 그 옆에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감 선생님께서 필 때와 질 때와 오므릴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순리라고 또 시 세 마디의 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윤환 선생님의 목마와 승려, 이것도 아마 예전에 우리 70년대 박인이라는 가수가, 통기타 가수가 이 노래를 해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던, 저는 박인환 선생님의 시는 잘 몰랐는데 박인환이라는 분이 목마와 승려를 지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시 목마와 승려, 네,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인제에 살고 있지만 박인환 선생님이 인제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인환 선생님은 바로 인제가 고향이신 분이십니다.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많은 작품, 시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평론에서 영화 평론까지 너무나 많은 글을 남기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박인환에 대한 평전을 쓰신 우리 만해박물관의 손은기 선생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박인환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가지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인환에 대한 공부도 하실 겸 짧은 시간이지만 좀 들어보신 다음에 풍나나 매운 향기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시극을 하는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인제가 낳은 박인환 문학 콘서트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환 문학 콘서트는 2022년 강원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로 내설학 신앙송회가 주최하는 제16회 내설학 신앙송 콘서트 한편의 시로 떠나는 가을 여행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인환 문학 콘서트는 제19회 한국문협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집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의 저자이신 손은기 문학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손은기 평론가께서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인환 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개간 시와 세계 신인상의 문학평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강원문화재단 창작기금으로 시론집인 시에게 길을 묻다, 문학평론집인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월간 유심의 편집위원이시며 개간 인제문의 편집주간을 역임했고 강원도 문학상 문학부분, 강원문학작가상, 인제군민대상 문화예술부문, 고대 문우회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장을 맡고 계시며 동국대학교 만해문학박물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설학 신앙송회가 주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신앙송 콘서트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간략하게 박인환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겨울에 아까운 휴일의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 문학평론집이 지난 8월에 한국문인협회가 제정하고 운영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인 제19회 한국문협작가상 평론 부분을 수상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수상 소감을 느껴나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문학사에서 박인환 시인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폄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박인환 문학을 새롭게 접근하고 재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박인환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쓰게 됐고, 그러한 박인환 시인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손은기 선생님이 양력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손은기 선생님께서는 대학원에서 박인환 시인 연구로 학위를 받으셨고 평론집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적 경향 연구를 발표하여 문학평론가로 등단하셨습니다. 박인환 시인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는지요? 제가 박인환 시인을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고등학교 시절
그 문학소년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박인희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박인희 씨가 이필원 씨하고 같이 그 뚜아의 무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 혼성 그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박인희 씨가 그 당시에 그 숭명여대 그 불문과에 재학하면서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그리고 목마와 숙녀 이러한 시들을 노래와 신앙송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와 신앙송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박인환 시인을 만나게 된 것이 대체적으로 시집이나 문학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 시낭송과 노래, 음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전공 필수 과목이었던 시창작 이론과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언어의 그 과제를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좋아하는 시집 한 권을 필사를 해서 그 시집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는 그러한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시집을 찾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시인 가령 뭐 김소월로부터 시작해서 박목월, 조지훈, 서정주 이러한 시인들은 우리가 대체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왔던 시인들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뭐 백석이라든지 이용학이라든지 근데 그러한 시인들은 대학에서 또 많이 익히 들어왔고 배웠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새로운 시인이 없을까 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시집을 뒤지는데 거기에서 그 박인환 시인 그 시집을 만났습니다. 그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라고 하는 시집이었는데요. 그 시집은 박인환 시인의 장남 박세영 선생님께서 1976년도에 박인환 시인 작고 20주기를 기념하는 그 6호 시집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이 상당히 베스트셀러 10만 부 이상 팔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시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인환 시인이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박인환 시인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그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만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좌절한 모더니스트 혹은 실패한 감상주의 문학, 통속적이고 경박한 유행의 숭배자, 이렇게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박인환 문학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 전후의 혼란기, 그리고 6.25 동란 등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 31살의 짧은 나이로 요절한 박인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희망의 꿈을 놓지 않고 시대와 당당히 맞서 치열하게 살다간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박인환의 문학세계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인환 시인은 1926년도 8월 15일 날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 박인환 문학관 그 인근이 박인환 시인이 태어난 그 집터 자리가 됩니다. 그 박인환 시인은 지금 상동리 앞쪽에는 소양강 상류가 흐르고 있죠. 그런 강마을이 주는 그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박인환은 유년기의 꿈과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갔습니다. 1933년도 8살에 인제국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인제국립보통학교는 오늘의 인제초등학교가 되죠. 인제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936년도 11살 되던 해 4학년 때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간 부친을 따라서 서울로 가서 국립보통학교에 시험을 봐서 당시에는
그 서울의 유명 명문 초등학교도 입학때 혹은 편입학 때 시험을 보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편입학 시험을 봐서 덕수공립보통학교를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덕수공립보통학교를 동기생 66명 중에서 7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거기 졸업을 하고 현재 오늘날의 그 경기중고등학교 전신인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경기중고등학교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최고의 명문이죠. 그런 명문 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함으로 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인환 씨는 그때부터 이미 학업보다는 독서, 영화, 예술 이러한데 빠져서 결국은 경기공립중학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 자퇴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박인환 씨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화에 탐닉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학교에서 그 금지하는 영화를 관람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지적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박인환 씨는 이후에 그 한국 영화에 굉장히 심취해서 영화 평론도 여러 편을 발표를 하고요. 또 한국 영화인 협회를 최초로 설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박인환 시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화에 빠져서 탐닉하게 된 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경기공립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몇몇 학교를 전전을 합니다. 전전을 하다가 그 1944년도에 그 아버님께서 늘 의사가 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국립이죠. 국립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의과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로서 가장 안정된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평양의학전문학교를 1945년도에 해방이 되자 자퇴를 하고 맙니다. 자퇴를 하고 서울로 귀환합니다. 아마도 그 평양의학전문학교의 자퇴는 자유분방한 그 박인환 시인의 예술가적 기질과 제도 교육에 대한 형식적 틀을 거부하는 그런 데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온 박인환 시인은 종로 3가 근처에다가 마리서사라고 하는 서점을 개점을 합니다. 박인환 시인은 그 청소년기 때부터 많은 독서광이었습니다. 독서 장서 수집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리서사 서점을 개업을 하면서 그 박인환 시인이 스스로 소장하고 있었던 많은 책들을 서점에다가 내놓고 이제 그 서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점에서 박인환 씨는 많은 그 문인들, 선배 동료 문인들과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6년 12월에 국제신보에 거리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향신문 그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인제에 가서 어린 딸에게 이러한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박인환 씨는 그 종군 기자로서 참혹한 그 전쟁의 경험이 그를 현식인질 그 시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55년 10월 산호장에서 박인환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된 선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 3월 20일 31살의 젊은 나이로 청진동 자택에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천재신 박인환 시인의 31살 젊은 나이 요절은 상당히 안타깝죠. 그 박인환 시인과 절친했던 그 동료 시인이었던 김수영 시인은 1960년대 4.19를 기점으로 해서 현실 참여시, 리얼리즘 시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박인환 시인은 사실 그 31살
등단하고 나서 불과 10년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다 유저를 해서 만약에 박인환 시인이 좀 더 생존을 해서 60년대 4.19를 겪고 그랬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인환 시인이 상당히 그 리얼리즘 쪽, 현실 참여시 쪽으로 크게 발전했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특히 이제 영화 평론 쪽이나 문학 평론가 쪽으로서도 상당한 업적을 문학사적인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31살의 나이가 정말 너무 아까운 것이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정말 더 오래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손은기 평론가님께서는 발간한 시론집 시에게 길을 묻다 서문을 보면 30여 전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던 도시의 바람찬 삶을 청산하고 내린 철의 물소리와 무량한 들꽃에 끌려서 박인환 문학의 고향 내서랑 인제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제에 살면서 박인환 시인 선양 사업도 활발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991년도에 인제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통선 인근 마을 서하면 천도리에서 뭐 농사도 짓기도 하고 가게도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 인제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건도 나빴고 가난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인제의 그 내림문학회 그 회장 일을 하면서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 시인 그 박인환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박인환 문학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박인환 문학제는 제1회 박인환 문학상 시상, 박인환 학술 세미나, 동화구연대회, 박인환 시낭송대회, 박인환 시서화전 이러한 그 다양한 사업들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악한 그 지역 문화 환경에 불구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그 박인환 문학 조명 학술 세미나에는 박인환 시인과 생전에 같이 후반기 동인 활동을 했던 친구이며 동료 시인이었던 박태진 시인, 김경린 시인 이런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는 등 그 의미가 상당히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10월에 그 한국문인협회 인제군 지부가 설립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내림문학회가 주최 주관해 왔던 그 박인환 문학제를 인제문협회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들 또 때문에 그 2015년 제16회를 끝으로 아쉽게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그 제가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박인환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인환 기념사업회와 그 인제군 문화재단이 공동이 돼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 이듬해 2000년부터 그 박인환 문학제를 다시 재개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환 시인은 31살의 나이로 요절하여서 시뿐만 아니라 산문, 영화평론, 심지어 번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셨는데요. 탁월한 재능을 보이신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박인환 시인은 1946년도 21살의 젊은 나이로 등단한 후에 1956년 3월 그 31살의 젊은 나이로 작곡하기까지 문단 활동 불과 10여 년간 그가 남긴 작품 수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로 시 89편, 산문, 문학평론, 영화평론 등이 72편, 번역시 1편, 번역소설 6편, 그리고 서간문 외 기타 산문 등 13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품 분량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해방 공간과 죽음을 넘나드는 한국 전쟁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고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인환 시인, 이제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작품의 양적인 명분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격동의 시대에 한국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에 대해 글 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해방 이후 5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취적이며 총체적인 문학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쓴 졸조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박인환 문학 콘서트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나눈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아쉬운 자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풍만한 매운 향기 한용운 선생님의 시극을 짧은 시극입니다. 한 10여 분 되는 간단한 시극을 보시고 난 뒤에 끝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란화 매운 향내 이내기야 견줄 쓴가. 이날에 님 계시면 별동안이 더 빛날까. 불토가 이외 없으니 허나 돌아오소서. 좋은 날 인생의 기승을 지켜 전례와 칼을 같은 끈기를 보여주었던 독립운동가 민중불교의 대선사이며 불멸의 신 말의 한용 일제강점기 아무 시대에 교리 가슴에 영혼이 꺼지지 않을 민족을 불어넣어준 말의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3.1 독립만세운동의 공약 3장을 선포하여 좋은 한국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떨어진 꽃이 힘없이 대지의 품에 안길 때 애처로운 남은 향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압니다. 봄을 빼앗아가는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지는 줄을 나는 압니다. 체포라니! 이놈아, 우리가 너희를 불렀는데 체포라니! 우리는 죄진 게 없으니 떳떳하게 우리 말로 걸어가겠다. 뭐라고 이런 조세지인데 무서운 것을 모르는구나. 누가 주동자냐 누구? 이제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으니 죽어도야 아니었다. 누가 주동자인지 주동자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주마. 도대체 무서운 것을 모르는구나 이 조세지들. 어디 두고 보자. 에이. 여보게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들었는가?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우리 이대로 다 죽는 건가? 난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아이고 집에 있는
핍박을 어찌나 심하게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자네가 한손으로 쓰고 재판부에 잘 좀 얘기해 보게나. 반해줬대. 부탁하네. 우리 좀 살려주게나. 에이, 한심한 놈들. 비겁한 눈물을 뿌리지 마라. 그대들이 정녕 민족 대표로 서명한 사람들이 맞단 말인가? 죽는 게 억울하면 지금 당장 서명을 취소해! 나라 잃고 죽는 게 뭐 그리 슬프단 말인가? 민족 대표들이 이렇게 울고만 있다면 도대체 바깥에 우리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사이에서 산보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여름날의 더위를 못 이겨 낮잠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에 그 위에 앉아서 글을 볼 때 나의 꿈은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건이 누가 내란 차례인 걸 알아? 누가 내란 차례? 도대체 어느 나라가 내 국가란 말이오? 조선인이 빼앗긴 나라를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이다. 법사 모세를 봤다. 아직도 죄를 모르고 반성을 안 하는구나. 조선인이 조선 독립을 위하여 스스로 독립운동하는 것이 100번 마땅한 노릇이거늘 일본인이 어찌 감히 재판을 하려 하는가? 재판관도 그대의 조국 일본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 역시 내 조국 조선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비하가 다르지 않소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피고는 이제 지칠 때도 되었는데 마음을 바꿔보지 않겠는가? 아직도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나라를 세우는데 일을 다한 것으로 벌을 받을 일은 없을 줄로 안다. 피고는 1910년 이후 조선과 대일본이 합병이 되어 내선 일체가 되었음을 모르는가?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없어졌다. 나라가 없는데 독립을 한다는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대구가 한 행위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가 내란죄란 말이다. 조선과 일본은 엄연히 조상이 다르고 성교운 전통이 다른데 어째 내선이 일치될 수 있는가? 우리는 독립된 국가의 백성으로 언제라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조국 한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죄질이 아주 나쁘다. 그러므로 국가 내란죄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언도한다.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베어내고 누구가 싣고죠? 마을의 선생이 옥중이나 민중들 곁에서 한결같 갔습니다. 변장한 형제들을 질타하며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자유, 독립, 평등 사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일어난 조선물산 참여운동을 지원하였으며 불교 청년회와 신화회, 창시개명 반대운동, 청년소녀 빈들 결사절 등 항의운동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특히 오세안에서 탈고한 님의 지목은 근세사의 상징적인 정황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손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여보게 말해. 백초 왜 그러나? 들었는가? 아니 이경수 체린이가 자발적으로 창시개명을 하고 친일파가 되었다네. 도대체 이런 개같은 놈들이 다 있나? 백초, 그들은 개같은 놈들이 아니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녀들이 자기 다른 건가? 개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네. 하지만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으니 개 같은 놈들이 아니라 개만 또 못한 놈들이네. 아, 개들이 자네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서운했겠는가? 안 그런가? 이런 개에게 큰 지뢰를 보내주마 그려.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소련입니까? 그렇다면 미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소련도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게으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방법은 우리의 원수인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진정한 애국자이시네. 우리 만해 선생님 말이야, 일본인이 돈을 준다 해도 마다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이다. 뭐 많은 인재들이 일본 놈들 외유에 넘어가서 변조를 할 때도 우리 만해 선사만큼은 무시 절개를 지키는구려. 아유, 일본 홍정에 올리는 것이 싫어서 민족도 없다는 건. 아, 그래서 딸이 학교에도 못 다닌다고 하더이다. 역시 우리 만해 선사는 우리 민족의 횃불과도 같은 분이시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조국 건국을 위해 나갑시다! 북한으로 신무장에서 일제의 개국을 거부하며 영양실조로 향년 61세에 입적하게 됩니다. 조국 항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6월
수많은 일화와 저한 정치를 니네 침묵의 시대로 밝혀졌고 민족의 현실과 영혼을 노래하며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듯 만해의 민족화는 그의 뿌리였으며 만해의 불도는 그의 줄기였고 만해의 시는 그의 뿌리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혼으로 살다가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삶을 우리는 풍나라 매운 향기에 견주어 님을 그리며 추모해 봅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운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당신의 손은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않냐는 때에도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이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는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나는 작은 길을 걸어서 지금은 떨치고 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운명이요, 지키기 어려운 것은 맹세입니다. 황금의 꽃같이 걷고 빛나던 옛 맹선은 자기 잔디거리에서 한숨에 일동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저 기세의 추월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차서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님을 사랑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여 잊히지 않은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이니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나의 노래는 사랑의 시를 옮깁니다. 내 귀에 들어가서는 천국의 음악이 되고 내 꿈에 들어가서는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온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이미 오셔요. 오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가셔요.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시려도 길 막혀오시는 당신이 기로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이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나는 압니다.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었만 생명봉을 넘어 나의 마음을 비칩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웁니다.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웁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운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차라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만의 한영훈에 대한 퍼포먼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오늘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배음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해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신앙송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